주택 가격의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과연 언제까지 상승 국면을 이어갈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 진단해보고 남은 하반기 시장도 전망해보겠습니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분이죠. 김학열 스마트 튜브 경제아카데미 부동산 연구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이 주목하신 이번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과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아니었었고요. 말 그대로 담화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했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좀 아마 하반기 때는 조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던 것들이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대기업들 보면 업무 보고라는 걸 하거든요. 네. 사장이 새로 오거나 아니면 팀장이 새로 오면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추진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한테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뭐 그런 메시지를 느꼈었고요. 하반기 때 금리 인상을 한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고점에 대한 경고를 그래서 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금융위원회 위원장님도 나오셨고 제 또 뇌피셜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달라질 것도 없었고요.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없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담화였습니다. 사실 뚜렷하게 새로운 대책이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까? 네, 그게 좀 궁금한데.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뭐 아직 근거가 없는 얘기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보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높으신 분이 아마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국민한테도 보고하고 그런 과정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냥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담화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싶었거든요. 결국은 양쪽에 동시에 아마 보고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집값이 꼭지에 왔다. 이것은 뭐 계속 나오던 레퍼토리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 상반기에도 집값 상승이 여전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들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거래가 막 되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당장 지금 이사를 가고 싶거나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지불을 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비싸게 호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오르는 지역과 오른 거하고 좀 차별을 해서 봐야 된다. 그 6월 주택 거래량을 보면은 1년 전에 비해서 35% 이상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간에서는 이게 바로 하락의 신호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호가는 뛰는데 거래량은 줄어든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팩트만 먹고 보면은 다 그럴듯한 논리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원리들을 보면은 거래량이 줄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매물이 쌓여서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부합했을 때 하락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매물을 다 걷어들인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걷어들인 것들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중에서 물건을 팔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좀 팔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조차도 좀 팔 수가 없는 상황. 거래량은 작년 대비 혹은 후년, 그러니까 2년 전 대비 훨씬 더 줄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 비싼 거 알면서 사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매물이 없는 게 문제고요. 하락을 하려고 하면은 매물이 쌓여야 되는데 지금 매물이 없어요. 하락의 사인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은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8만 3천 가구, 전국 46만 가구라고 했어요. 물량이 딸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장 상황은 실제로 어떤가요? 요즘 인기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만 이렇게 좀 따로 띄워놓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정부에서 발표되는 공급량을 보면 한 번도 아파트만 따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 상품이 아닙니다. 네, 오피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용 부동산이지 주거 상품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좀 이렇게 설득하려고 막 짜맞추는 것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거든요. 통계를 해석하는데 저처럼 조금만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허수죠. 이제 2023년부터는 더 많이 공급한다고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근데 아직 입주까지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동안 더 오르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인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무조건 또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2020년도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었었는데 김포시가 사상 최대로 많은 입주 물량이 입주를 했어요. 김포시 역사상 작년처럼 입주 물량이 많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김포시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하락 요인이 맞는데 서울에 워낙 집이 없다 보니까 서울 분들이 다 밀려간 거예요, 김포로. 그래서 김포에 입주하는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것들이었거든요.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수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거주하고 싶고 뭐 전세든 매매든 살려고 대기하는 수요들이 많은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 따라 입지에 따라 다를 거고요.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올라갈 지역들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지역들은 내려갈 것 같은데 일자리가 적고 주변에 기반시설이 적고 이런 지역들은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와 수요의 대기량을 가지고 아마 추정을 해봐야 될 텐데 다 다를 것이다. 서울에서도 더 올라갈 지역들이 있고 서울에서 내려갈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들이 참 궁금한데.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아시니까. 지표상으로 보면은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1년 새 10%가 올랐다고 나오거든요. 전세값이 이렇게 폭등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매매는 실제 거주 수요도 있고 투자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죠.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실수요가 많아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는요, 순수합니다. 말 그대로 100% 실수요거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100% 명쾌합니다. 실제 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월등히 많은 것들이고 공급이 적은 겁니다. 근데 공급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기존 아파트들인데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가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요. 임대차 입법 등으로 인해서 혹은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에 실제 입주할 수 있고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 적어요.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도 줄었고 거래될 수 있는 매물도 줄었고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줄다 보니까 수요는 거의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들이죠. 임대차법이 그럼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가속화했죠. 그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임대차법이 아마 그 가중치로 따지게 되면 거의 과반수 정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굉장히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문제 그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한테 정권을 주시면 한 6개월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차 입법 폐지하면 됩니다. 3법 중에서 2법.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뭐 등록제 이런 것들, 신고제 이런 것들은 하면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은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문제는 그거를 뭐 지금 2+2인데 4+4로 강화하겠다고 하잖아요. 당장 전세 시장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신규 입주 물량을 많게 하는 것들은 물리적으로 최소한 30개월에서 60개월 걸리거든요. 그것들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들이고 그 전까지는 거래될 수 있는 매물들을 좀 많이 끄집어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입법을 좀 수정도 안 돼요.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물건을 좀 끄집어낼 수 있게 어차피 지금 취득세라든지 보유세가 높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는 안 하거든요. 조금 양도세 쪽을 일반 과세 정도로 좀 완화시켜줘서 매도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들도 하나의 시장을 안정화하는 가장 중요한 좋은 정책이다. 앞으로 대출을 더 어렵게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미 집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이제 1억 원 이하로 이제 막힌 상황에서 대출을 여기서 더 막아버리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파리 대책 이후에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들인데요. 대출 가지고 집사 생각하지 말아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 다주택자들 때문에 올랐다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집을 살려고 했던 수요가 많아진 이유는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줄이게 되면은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추정을 한 것 같고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았으면은 이 논리가 맞을 텐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서울의 중위 가격이 11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9억 원까지만 정상적인 대출이 나오고 이 정상적인 대출의 비율도 이전 정부보다는 70%에서 40% 좀 내려온 상태이고 집값은 올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됐던 것들이죠. 부동산 대출을 줄인다는 개념보다는 시장에 좀 퍼져 있는 유동성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하신 분도 있고 코인 투자하신 분도 많아요. 왜냐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제 잘못이 없어요. 그 자체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한테 누명을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줄이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신용대출을 줄이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생활비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생활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줄이는 방안 중에서 하나로 그냥 부동산 담보대출 혹은 그 엮여 있는 신용대출을 줄이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지.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금 어차피 너무 비싸서 지금 대출 가지고는 못 사요. 그럼 대출을 조금 풀어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는 다주택자들한테는 그 대출을 풀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중에서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 있잖아요. 기존 대출만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똑같은 집을 사도 못 사요. 이전만큼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투기꾼이나 투자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이사하는 동안에는 대출을 저는 많이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집을 사는 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좀 괜찮다. 좀 많이 해줘도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차피 1주택 실수요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있는데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책의 영향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붙입니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26번이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8일 대책 하나였었는데 성역이 당첨돼도 이제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투기 수요는 조금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대기 수가 100만 명인데 다 해서 6만 세대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94만 명은 이게 특별히 관심이 없다가 이게 싸다는 이유로 덤벼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집이 없어도 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청약 경쟁에 지금 뛰어들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달아올라 있어요. 근데 좀 너무 과열이 돼 있는데 이걸 잠재우려면 정부와 서울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시는지. 파리대책부터 따져보시면 좋겠는데 이 목적하고 결과가 늘 매칭이 안 됐고 심지어는 그 같은 정책 내에서도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기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파리대책의 정식 명칭인데 단기 투기 세력을 억제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수요 보호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실수요자들만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임대사업자 제도도 결국은 투자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라고 한 이유는 안정적인 전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었거든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중간에 또 없앴단 말이에요. 1가구 1주택들이 일시적으로 겹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사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도 좀 억제를 해놨어요. 복지 부동인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찰이 많았던 무주택자들이나 부자들의 자녀분들만 덕을 봤어요. 그런 분들만 좀 혜택을 보고 있고 청약 제도도 좀 제도가 어그러져 있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더 오히려 또 부동산을 바라보는 핫한 마음들이 더 몰리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어그러져 있었던 건가요? 너무 싸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는 아는데요. 구축 아파트보다 저는 더 비싸게 분양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30개 소명이 더 새 아파트니까 50%나 60%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당첨이 되신 분들만 로또가 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막 몰리죠. 필요 이상으로 수요가 몰린 거거든요. 지금 3기 신도시 올해 사전 청약을 3만 명하고 내년에 3만 명 합니다. 다시 6만 명 하는데 대기 수요는 저는 100만 명도 넘을 것 같아요. 94만 명은 허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또 찾게 되는 것들이죠. 유사하게. 이런 상황들이 막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약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양가 상한제도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고. 실제 서민들이나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에 작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투기를 만들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울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냥 빨리 정비 사업을 해줘서 새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그전보다 조금 더 많은 세대수를 공급하게 정책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신도시 개발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광역 교통망도 좀 빨리 개통을 해서 그나마 서울에 몰려있는 수요를 좀 빨리 끄집어내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 수도권에 몰려있는 일자리를 좀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들도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와 교통정책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네. 지금까지 빠숑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 남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